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는 제게 시어머니는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깨소금이 떨어질 신혼 때 시어머니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행복하기만 한 제 삶을 잘근잘근 부셔주셨죠. 지금은 제겐 악몽으로 남편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남편을 만난 이야기부터 짧게 해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서로를 밀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만난 사이예요. 그날은 야근의 회식으로 밤늦게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죠. 저희 회사가 디자인 회사인데 야근을 밥 먹듯 하는 회사였어요. 힘들게 야근을 시켰으면 빨리빨리 집에라도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 당시 대머리에 기러기 아빠였던 부장님은 꼭 저희를 모아 회식을 가곤 했습니다. 추측컨대 아무도 없는 썰렁한 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었나 봐요. 부장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제 몸은 그걸 이해해주기엔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해롱거리며 휘청휘청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골목 쪽 어두운 곳에 어떤 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젊고 아저씨라고 부르기엔 늙어 보이는 할저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날 꽤나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오리털 잠바로 휘감은 저도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그런 추운 날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냉큼 달려가서 그 아저씨를 살폈는데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런 날을 대비해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배워두었어요. 물론 유튜브로 배운 거지만요. 그쪽이 아파트 단지여서 늦은 시간이었어도 근처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심폐소생술을 했죠. 그때 어떤 젊은 남자가 제 쪽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비켜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할 줄 알아요. 비키라고요. 그 남자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저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저씨 위로 올라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절 밀쳐낸 그 남자는 쓰러진 아저씨 가슴이 푹푹 들어가도록 엄청 세게 했어요. 분하지만 확실히 제가 하는 거랑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119에 신고했어요? 네? 맞다. 119.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가장 먼저 했어야 할 119 신고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자의 외침에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해서는 그 아저씨를 싣고 떠났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다리가 아파오더라고요. 다리를 보니 스타킹 올이 나가 있고 무릎까지 까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젊은 남자가 비키라고 하며 저를 미쳤을 때 제가 넘어졌는데 그때 난 상처였어요. 그런데 무릎 좀 까진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월급을 아껴가며 산 명품 돌체앤가바나 가방이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을 쓸었었나 보더라고요. 가방 앞면에 기스가 가득 나 있었죠. 돌체앤가바나 새로 산 건데. 제가 소리치자 젊은 남자는 저를 보며 당황해 했습니다. 저 무릎에 피가...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아까 경황이 없어서 너무 세게 밀쳤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저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서 약을 사서는 제 무릎에 발라주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 편의점의 밝은 불빛 아래서 보니 꽤나 잘생긴 남자였죠. 저랑 나이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일단 소독하고 약은 발라두었지만 덧나서 흉질지 모르니 내일 꼭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연락처 드릴 테니 병원비랑 그 가방값도 청구해 주시고요. 에이, 어쩔 수 없죠. 그나저나 그 아저씨는 무사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고 보니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시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어요? 전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전 이곳저곳에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 저나 그쪽처럼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쨌거나 그쪽 때문에 제가 다친 건 사실이니까 치료비는 당연하고 밥도 사고 차도 사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핸드폰 손에 꼭 쥐고 있으시고 연락 안 받으시면 내용 증명 날라가요. 그렇게 그날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남자한테 흑심을 품은 건 저였어요. 다치고 가방이 찢어진 핑계로 한번 만나보고 싶었죠. 밥이나 먹고 차나 한 잔 마시면서 호구 조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외모뿐 아니라 타인이 위험에 빠지니 주저앉고 달려들어 돕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남자가 준 번호로 연락을 해서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남자는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약속 날짜를 잡는 것도 한참이나 걸렸죠. 그래도 결국 약속을 하고 만났어요. 뭐 하시는 분이신데 그리 바쁘다면서 튕기세요? 병원에서 이 일 저 일 하고 있어요. 아, 접수처 직원? 아니면 환자 배드 운반 직원?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의사예요. 아, 의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쓰러져 있을 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남자 앞에서 똥폼을 잡아가며 내가 심폐소생술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던 저였네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주 우스웠겠네요. 그날 제가.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바로 나서서 그런 일 하는 거 일반인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 순간이 되면 다들 두려워서 꺼려 하는데 미영 씨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분을 도우시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 남편이 된 이 남자도 저번 일로 제게 호감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나 봐요. 그렇게 이상한 만남을 계기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6년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 과정 중 알고 보니 남편은 고아였어요. 물론 이것이 저희 둘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친정엄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사고로 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을 해줄 시댁도 없고 아빠 벌이도 좋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었대요. 식비가 없어 한 달간 마른 김에 간장만 먹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버지 사업이 대박이 터져 풍족한 집안이 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고생을 해본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란 남편이 달갑지는 않았나 봐요. 엄마, 우리 그이 직업이 의사야. 의사 사위 두고 싶지 않아? 남들은 의사 사위라면 두꺼비처럼 생겼어도 개구리처럼 예쁘다고 좋아하면서 받아주는데 엄마는 왜 그래? 우리 그이 얼굴도 연예인 뺨치게 생겼잖아. 그리고 시댁 없으면 나도 결혼 생활 편한 거 아니야? 시집살이 없이 우리 둘만 알콩달콩 살면 되니까. 의사가 다 같은 의사냐?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도 아니고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너 주한이 엄마 알지?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 거기 교통사고 같은 걸로 정말 크게 다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일할 때 다들 엄청 날이 서 있고 바빠서 잠도 못 잔대. 골병 된다는 거야. 의사 중에서도 돈도 얼마 못 버는 의사라는데 의사라고 급이 갔니? 너 결혼해서 혼자 독서 공방할 거야? 그 일이 어때서? 얼마나 멋진 일인 줄 알아? 그 이가 죽을 사람 수술해서 살려내면 환자 가족들이 그 일을 무슨 신부도 본다니까? 얼마나 보람찬 일이야. 그러니까 더 안 된다는 거야. 살렸으니 망정이지. 죽으면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냐. 길 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죽어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쓰린 게 사람이야. 하물며 자기가 수술해서 사람 못 살려내면 지 속마음은 어떻겠니? 그렇게 속부터 썩어가면서 골병 들다가 제명대로 못 사는 거야. 어쨌든 난 반대다. 의사 직업이 결혼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반대하는지는 이해도 되었죠. 그래도 엄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저는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겨울 길에 쓰러진 남자를 구한 이야기요. 친정엄마는 그 사실을 듣고 더 반대하시더군요. 그렇게 오지랖 넓은 남자면 어느 날 무슨 사고를 당할지 누가 알겠니? 괜히 또 남 돕다가 험한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와, 엄마 진짜 웃기다. 엄마 저번에 허리 다치셨을 때 모르는 젊은 남자가 엄마 부축해서 택시 태워서 병원 보내줬다며. 그때 엄마가 그 남자 칭찬을 한 달 동안 한 거 잊었어?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했는지 난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 엄마는 우리 그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 살만해진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안 해봤다 얘. 그런 사람은 남일 돼야 멋져 보이는 거지. 내 가족이어봐라. 하루하루가 속이 탈걸? 그리고 난 내 딸이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거 반대야. 나중에 힘들어지면 손 벌릴 곳도 없잖아. 엄마, 나한테 그동안 뭘 들었어? 그이 의사야, 의사라고. 엄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돈도 잘 벌어. 엄마는 예비 남편이 그렇게도 싫으신지 계속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빠는 예비 남편을 좋게 봐주셨죠.
가만히 저희 모녀의 이야기를 듣던 아빠는 그런 남자라면 평생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완강히 반대하는 엄마를 설득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친정 아빠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결혼하게 되었고 친정 근처에 괜찮은 신혼집까지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의사로 벌어오는 월급이 꽤나 많았고 저도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깨가 쏟아지던 신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간 자신에게 없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랐던 고아원에서 남편의 친모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간 남편은 자신의 친모를 찾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 뒤 남편의 엄마이자 제 시어머니인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화려한 화장에 대체 저런 옷은 어디서 사셨는지 모를 공작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남편의 엄마는 정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고 강해 보이더군요. 게다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점잖고 조용한 스타일의 남편과는 다르게 성격까지도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말투와 사용하는 언어도 삶을 거칠게 살아온 것이 느껴졌어요. 저분이 정말 내 남편의 친모가 맞는 건지 의심까지 들 정도였죠. 친모를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하도 굶으니 젖도 안 나오지 수중엔 10원 한 정 없으니 분유 살 돈 없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 혼자 살자고 그런 게 아니라 너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단 하루도 그 선택을 후회 안 한 적이 없었어. 나라고 좋아서 그랬겠니?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난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 어색해했어요. 그래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 뒤로 자주 만나면서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만날수록 친모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의아해졌어요. 어머님 말이야, 당신이랑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성격이나 취향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외적으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 친어머니라는 것도 고아원 관계자들 말만 들은 건데. 어머니, 맞아. 알지.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알아. 그런데 확실히 맞아, 우리 어머니. 한 번은 이런 저의 의구심에 대해서 남편에게 살짝 말해본 적이 있었어요. 말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웠죠. 그때 남편의 확신에 찬 말에 그 이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당신과 너무 다르다는 둥 시어머니에 대한 싫은 소리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얼마 만에 본 친어머니인데요. 남편 마음을 모르진 않았죠. 남편의 친어머니인 만큼 저도 그분을 좋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때문에라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서 일부러 연락도 드리고 둘이서만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선물도 해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르게 저를 막대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하고 넘어갔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큰 짐가방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다 뭐예요? 뭐긴 내 짐이지. 저번에 보니까 집에 방 하나 남던데 난 이제 거기서 생활하마. 뭘 보고 서 있어. 어서 이 짐 좀 정리해라. 몸뚱이가 그리 느려서 어따 쓰누? 어머니, 방 하나 남는 건 맞지만 함께 살면 어머님께서 불편하실 거예요.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자주 왕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영이랑 떨어져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나더러 또 떨어져서 지내라는 거냐? 너네가 왜 이리 정이 없어?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리 매정하게 구니? 더 말할 것 없다. 남은 여생 우리 아들이랑 함께 보내고 싶구나.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을 보자 시어머니는 말투가 싹 바뀌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알죠. 어머니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요. 하지만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니 집사람이랑 상의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같이 살면 어머니께서 여러모로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은 짐까지 이렇게 들고 오셨으니 일단 잠시 여기 머무르세요. 그럼 제가 저희 집 가까운 곳에 거처 마련해 드릴게요.
남편의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니 목 놓아 우시더군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절절 매기만 했어요. 너무 통곡을 하시니 앞집, 윗집, 아랫집도 다들 나와서 보더라고요. 같이 살면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께 들어와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상처받은 남편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끔 병원 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거나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으면 저에게 다정하게 구셨지만 남편이 없으면 이때다 싶으신지 제게 엄청 시집살이를 시키셨죠. 야, 거기 나 목마르다. 가서 오렌지 주스 좀 가져와.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진짜 오렌지로 즙 좀 짜서 가져와봐. 어머님, 집에 오렌지는 없고 식혜 있는데 식혜 드릴까요? 내가 오렌지 주스라고 했지 식혜라고 했니? 집에 없으면 냉큼 달려나가서 사오면 될 거 아냐. 그런 거 하나하나 내가 알려줘야 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에게 물 가져와라, 과일 깎아와라, 저를 식모 취급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야 시어머니이시고 남편을 생각해서 해드릴 수는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점점 지나친 요구를 제게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진이 다 빠진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날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넌 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너도 집에 늦게 들어오냐? 어디서 남자 만나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일 끝나면 바로바로 기어 들어와야지. 어머님, 저 오늘 야근 있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 싸가지 말하는 거 보소. 지금 일 핑계로 네 시엠이 굶기겠다는 거야? 넌 내가 그리 우습니? 어머님, 우습다뇨.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안 드셨어요? 세상 좋아졌다 하더만 참말로 좋아졌나 보네. 그럼 내가 직접 저녁 밥상 차리라는 거냐? 내가 네 시모지 식모야? 그게 아니라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어서 저녁 밥상이나 차려. 날이 갈수록 저를 막대하는 게 심해지셨어요. 제게만 막대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욕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그날도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창고로 쓰는 방불이 켜져 있고 그 방 안에서 시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들어가 보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오던 일기들이 모아져 있는 박스가 꺼내져 있더라고요. 일기장 여러 개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중 가장 최근의 일기를 시어머니가 읽어보고 있으셨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일기장이에요. 내가 너 어떻게 살아왔나 보려고 읽어봤는데 너 아주 기가 찬다. 너희 엄마가 우리 아들 결혼을 반대했더라. 아니, 의사 사위가 그런 집구석에 장가를 가면 감사합니다 할 것이지 감히 반대를 해? 집구석이라뇨. 어머님, 일기장 이리 주세요. 참나 내가 화딱지가 나서 그런다. 너네 집은 의사 사위 보는데 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 결혼할 때 내가 없었으니 아주 제대로 사기 결혼을 한 거지 뭐야. 남들은 집이며 차며 심지어 병원까지 차려준다는데 어쩜 너희 집안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입 싹 닫고 있니?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야?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기라뇨? 내가 틀린 말 했냐? 너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몸만 오면 안 되는 거지.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엄마 없이 결혼을 해서 챙겨야 할 걸 하나도 못 챙겼으니 지금이라도 내가 요구 좀 해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지금 사는 집도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몸만 왔다뇨? 그래? 아무튼 우리 아들 병원이라도 차려주면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사돈 연락처 좀 다오. 내가 셈을 다시 해야겠어. 이거야 원. 잘못 계산해도 한참을 잘못 계산했네. 정말 그때는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해 집에 오면 180도 바뀌셨습니다. 우리 의사 아들 거리시면서 남편의 외투를 손수 받아주시기도 했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했다면서 밖에서 사온 음식을 식탁에 내어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저런 이중성을 남편에게 다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저 나 하나 힘들고 말자라는 생각으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남편이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 딱 한 달만 참아줘. 그래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보답할게. 남편의 말에 더 힘내서 참았던 것 같아요.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참자.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면 과연 이분이 좋은 사람일까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혹여나 큰 상처를 받을까 봐서요. 다시금 지금 집에 있는 여자가 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저런 인성의 여자가 바른 생활 사나이 제 남편의 엄마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온 고아원에 직접 찾아가서 캐물었어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찾았는지, 남편의 어머니가 정말 맞는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죠. 그러자 고아원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분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이 주영군 사진을 가지고 왔었어요. 어렸을 때 사진인데 처음 저희 고아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진하고 같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영군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주영군한테 연락을 한 거죠. 네? 여기 시설에서 주영 씨 어머니를 직접 찾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주영 씨를 찾아온 거라고요? 자기가 주영 씨 엄마라고 하면서요? 네, 뭐 그런 거죠. 맙소사. 대체 뭘 믿고 그 여자가 제 남편 어머니라고 고아원에서는 말해준 걸까요? 어릴 적 사진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조작할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의심한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어머니는 주영 씨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남편이 알면 크게 싸울 수도 있는 일을 몰래 진행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샘플을 채집해서 사설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등기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천년 같았죠.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정체불명의 남자가 서로 찰싹 붙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길에서 시어머니의 엉덩이까지 만지는 남자를 보니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그 모습에 아는 척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애인인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구나. 오늘은 퇴근을 일찍 했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일이 끝났어요. 그나저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그래, 내 고향 오빠야. 인사해라.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르게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고향 오빠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자 지금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다면서 그 남자의 손목을 끌고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있었던 일은 둘만의 비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오해할까봐 비밀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는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갔죠. 그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만 두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그 남자의 정체가 찜찜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왠지 모르게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백바지에 백구두를 신고 머리에는 무스를 쫙 발라서 꼭 제비같이 보였어요. 또 목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커다란 금목걸이까지 하고 있었고요. 촌스럽고 화려한 모습이 시어머니의 화장과 옷차림과 꽤나 닮아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존재가 무척이나 신경 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비밀을 당부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보, 아까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오다가 어머님을 길에서 만났어. 그런데 어머님한테 남자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당신 알고 있었구나? 얼마 전에 알게 됐어. 그렇구나. 어떻게 알았어? 그나저나 내가 볼 때 어머님이 만나는 남자 좀 그렇던데 괜찮을까? 다 큰 성인이신데 알아서 만나시겠지. 남편은 그렇게만 말하고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기 싫은지 몸을 돌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 일을 물을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외부 일이 바쁘신 건지 그 남자와의 데이트로 바쁘신 건지 아침 일찍 집을 나가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저와 마주치는 일이 크게 없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생일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생일날 뭘 하고 싶냐고요. 생일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기에 지금부터 챙겨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생일날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이랑 동물원 갈래요? 놀이공원에 동물원? 아니, 애들도 아니고 무슨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당신 그런 거 싫어했잖아. 나랑 데이트할 때도 놀이공원 같은 곳은 안 가던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생일날 부모님이랑 놀이공원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 그런데 난 그럴 수 없으니 놀이공원을 싫어했지. 이제 어머니 있으시니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소원은 부모님과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괜스레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표 3장이랑 다 준비해둘게. 그렇게 저희는 남편 생일에 놀이공원에 갔어요. 여행을 가면 그렇잖아요. 그곳의 설레임 때문일까요? 업되는 기분 때문일까요? 잠시나마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걸 잊고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과 이런 놀이공원에 놀러 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따라 시어머니도 제게 못된 행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뒤에 서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걷는 모습을 보는데 저 모습이 그토록 남편이 원했던 어렸을 때 소원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늦은 밤 놀이공원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남편은 화장실을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진작 주영이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지금부터라도 함께 이런 시간 많이 가지시면 되죠. 내가 너한테 미안해. 뭐가요, 어머님? 너무 못되게 시집살이를 시킨 것 같아서 오랫동안 아들 곁을 비워둬서 그런가 아들 옆에 있던 네가 미웠던 것 같아. 아들 옆에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는 더 잘못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시어머니의 고백에 미워하는 마음도 아주 약간 눈꽃만큼은 녹아내릴 정도였어요. 그래, 이제 이런 모습으로 큰 문제 없이 지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게 마음 한켠에 찔려왔어요. 그날 기분으로는 제가 실수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좋은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오해를 풀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살 기운이 있어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와서 쉬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니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몸을 좀 움직였습니다. 안방에 딸린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예전에 사뒀다가 던져두었던 토마토 심기를 했어요. 한참 씨를 고르며 화분에 넣는데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가 들어왔나 싶어서 거실로 나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봤던 그 제비 같은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군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서로 키스를 하느라 제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고 두 사람은 옷을 벗으며 안방 침대방으로 향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베란다로 가서 집에 없는 척을 했습니다. 집으로 남자까지 들이는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황당했지만 지금 제가 등장하면 3명 모두가 난처해질 상황이니 일단 피할 심산이었죠. 베란다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시모와 남자가 침대방에서 거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갈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베란다 의사들한테 돈 달라고 말은 했어? 아니, 아직. 조금만 기다려봐. 재산이 얼마나 되나 살펴보고 있는 중이야. 자기 요즘 좀 변한 것 같아. 설마 우리 계획 잊은 거 아니야? 돈 좀 크게 해달라고 하고 필리핀으로 뜨려고 했던 거 거의 요상하게 자꾸만 아들아들거린단 말이야. 매달 꽤 큰 금액 생활비 따박따박 주는 거 보면 몰라? 의사인데 그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나? 게다가 이 집도 자가 아니야? 그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다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의사여도 생각보다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 계획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어?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난 보자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그렇네.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지가 알아서 잘 성공한 건데. 해준 게 없긴 왜 없어? 나 준 거면 다 해준 거지. 요즘 왜 그래? 마음이 약해지기라도 한 거야? 누가 마음이 약해져? 좀만 더 기다려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해봐. 그놈 당신 말 한마디면 집도 팔아서 돈 해줄 것 같은데 뭐 그리 뜸을 들여?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어서 계획대로 진행해. 왜 이렇게 보채? 때가 되면 어련히 말하려고. 고아원에 버렸던 아들이 의사 돼서 연락 왔다고 펄쩍펄쩍 신나서 뛰던 게 당신 아니었어? 무슨 로또 당첨된 기분 같다면서 신나하더니 요새 왜 이래? 한탕 엄청 뜯어내서 한국 뜨자며. 저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을 돈주머니쯤으로 생각하는 시모와 남자의 말에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고 베란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친엄마와 함께 살아서 행복해하는 제 남편이 불쌍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그곳에서 튀어나가 한마디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제 남편한테 돈 뜯어내려고 접근하신 거였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한 곳에서 맨날 나오는 거야? 일부러 회사 가는 척하고 아침부터 거기 숨어 있었어? 두 분이야말로 남의 집에서 옷 벗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침대에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러고도 엄마 맞아요?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무엇을 더 줄지만 생각하시는데 하긴 자식 버리고 한 번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면 그 머릿속이 뻔하죠. 설마 돈 때문에 친엄마 아닌데 친엄마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주영이 내 아들 맞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든가. 저는 이에 질세라 이미 그렇게 했다고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싸움이 커지자 어느 사이 도망을 갔는지 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고성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고아원에 버리고서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한탕 크게 뜯어서 해외로 도망가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어떻게 그걸 돈 때문이라고 말을 하니?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오해라고 몇 번이나 설명했잖니.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이제 그 이중인격 같은 연기도 좀 그만하세요. 여기서 당신이 남편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실 이미 유전자 검사 신청도 했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도 감정이 끌어올라서는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어요. 어른과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우면 안 되었지만 그 당시 저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 친모가 아닐 거라는, 친모라면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지라는 상식이라는 게 제게는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짜 친모가 아니면 남편이 얼마나 상심이 클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돈을 노리는 저 여자가 진짜 친모여도 큰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 남편은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정은 참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시어머니와 싸우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등기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바로 달려나가 등기를 받곤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았죠. 시어머니도 기다렸다는 듯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곤 경악하고 말았어요. 결과는 놀랍게도 남편의 친모가 맞았어요. 제가 틀린 거였죠. 검사 결과에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해져서는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봤지? 봤냐고? 나 우리 의사 아들 주영이 낳은 친엄마 맞다고 이거사. 의사 엄마라고 감히 모자지간을 떼어놓으려고 술을 써? 아들과 나는 천륜이지만 너는 원래부터 남이야.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네가 이 집에서 나가야지 누굴 쫓아내려고 수작이야? 시어머니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힘을 얻었는지 저에게 험한 말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았죠. 친모인 게 맞으면 뭐예요? 남편 돈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고 그 남자와 남편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시잖아요. 뭐 한탕 크게 해서 필리핀으로 뜨자고요? 한 번이라도 남편을 그리워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진심으로 잘한 적 있냐고요? 그래, 돈 좀 뜯어내려고 찾아왔다. 내 아들 돈이 내 돈인데 내가 좀 쓰면 어때서? 나 죽을 때까지
내 아들은 날 위해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야. 내가 낳아줬으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편하게 돈 쓰면서 사는 거고. 내 돈이라고 내 돈. 내가 보기 싫으면 네가 이혼을 하든가 집을 나가. 시어머니는 내 아들 돈이 내 것인데 뭐 어떠냐고 한참을 제 앞에서 목청이 나갈 듯이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리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자신이 아닌 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등지고 있던 현관문을 바라보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의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둘은 싸우는 소리 때문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토끼 눈이 되어 현관문을 바라보는 제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시어머니도 뒤를 돌아보셨죠. 그제야 무표정한 모습으로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 남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며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오해라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주영아, 오해다. 내가 네 친모가 아니라고 저 여우 같은 것이 이간질을 하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이 혼나온 거야. 자 봐라. 우리 속이고 저것이 우리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이런데 화가 안 날 시어머니가 어딨겠니? 주영아, 엄마 믿지? 내가 네 엄마잖아.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나쁜 말을 모두 듣고도 자신을 안아주는 남편을 보며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지 신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얘야 고맙다. 이 어미를 믿어줘서 내가 그만 말이 헛나온 거야. 이게 다 오해다. 한참을 자신의 친엄마를 안아주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는 같이 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너를 낳아준 어미한테 나가라니. 평생을 엄마만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엄마 품과 엄마의 향기요. 그런데 이제 충분해요. 저는 그것만 제 엄마로 기억할게요. 고마웠어요, 엄마. 남편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손수 문 밖으로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문 밖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큰 소리로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도 표정도 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역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는 남편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남편 가슴에 제 손으로 시뻘건 생채기를 낸 것 같아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와 보니 남편이 혼자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사실 어머니 나쁜 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알고 보니 남편도 이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친모와 그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자신의 팔자가 폈다면서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기쁘게 웃었대요.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내치질 못하고 내심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이전에도 친모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모 손바닥에 나 있는 깊은 화상 자국이었다고 했어요. 아마 6살쯤이었나? 그때 우리 집이 너무 추워서 방 가운데에 연탄 난로가 있었어. 그 난로에 보리차를 주전자로 항시 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추워서 그 주전자를 들려고 했지. 보리차 마시려고. 그런데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들어도 잘 안 닿더라. 그러다가 그 주전자를 쏟을 뻔했는데 엄마가 손으로 그걸 막아줬어. 아니었으면 아마 내가 그 뜨거운 보리차를 뒤집어 썼을 거야. 그때 입은 화상 자국이야. 엄마에 대한 기억이 몇 개 없는데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거든. 자신이 고아원에 보내지기 전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그 화상 자국이었기에 확실히 친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더군요.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슬프면 울어도 괜찮아. 남편은 그날 밤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말없이 있어줄 뿐이었어요. 부모에게 2번이나 버려진 그 마음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 뒤로 남편은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함께 오래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수가 극도로 줄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스스로 그 아픔을 극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에게 가끔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습니다. 차마 남편에게는 연락을 못하겠다면서 저에게 연락하는 시어머니는 대부분 아들 안부를 묻는 질문과 용서를 비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가끔 남편에게 전달하면 남편은 그저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저는 가끔 시어머니가 궁금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출산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비상이 걸려 집에 오지 못했죠. 그런 경우 흔하게 있었어요. 심각한 환자가 들어왔을 때였죠. 그럴 때는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기에 저는 남편 속옷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저는 사뭇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남편 병원이 중증외상센터이기에 심각한 환자들이 많지만 그날은 특히나 간호사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특히 저를 보고는 다들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갈아입을 옷하고 같이 드실 간식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 있나요? 김 선생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네? 전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요? 그게 긴급 환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교통사고 환자분인데 그분이 김 선생님 어머니시라고. 세상에 이런 운명이 있을까요? 김 간호사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들고 왔던 간식 봉지를 떨어뜨려 우유가 쏟아졌죠. 강변북로를 달리던 시어머니의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 큰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승자도 있었다고 했지만 동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시어머니는 큰 부상을 입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된 거였죠. 남편이 걱정되어 찾았지만 남편은 다른 교수님들과 시어머니 수술에 대한 회의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만큼 큰 수술이기도 했죠. 제 마음도 미칠 것 같았는데 남편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남편 얼굴을 잠깐 볼 수 있었죠. 어머님 사고 이야기 들었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괜찮아? 왜 말 안 해줬어 나한테? 미안해. 그럴 여유가 없었어. 지금도 어서 들어가 봐야 해. 그때 남편의 동료 교수님이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김 선생님, 직접 수술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대신 들어갈게요. 선생님 어머님이시라면서요. 아닙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들어갈게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어려운데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수술 들어가도 가망이 10%도 안 된다는 거. 선생님 어머님이신데 직접 하시는 건 그러니까 더욱 제가 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접 수술을 하겠다는 말에 저도 남편을 말렸어요.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술하는 의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가망이 없는 수술인데요. 남편이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감이 아닌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동료 교수님이 느껴야 할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편은요. 수술이 잘못된다면 남편이 느껴야 할 죄책감은 어찌할까요? 절대 안 된다고 말리고 또 말렸지만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장장 7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종교도 없는 제가요. 시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뭐든 하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편을 위해서였어요. 만약 수술이 잘못된다면 남편이 감당해야 할 그 무게가 걱정이 되어서였죠. 제 기도가 통한 건지 남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시어머니의 1차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합골절로 갈비뼈가 폐를 찢었고 복막 등 몸 곳곳에 피가 고여 아직 위험하지만 첫 고비는 잘 넘겼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 같은 모습의 남편 얼굴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죠. 가망이 없어 보이던 어려운 수술, 무엇보다 자신의 침모 수술을 직접 진행하고 성공한 남편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혼수 상태로 있으시다가 깨어나셨어요. 그리곤 저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은 미안하다였어요. 미안하다. 처음엔 그저 잊고 지내던 아들이 의사가 됐다는 소식에 돈 욕심만 났어. 상처만 줘서 미안해 아들.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이야. 우리 함께 지내면서 나 같은 인간 말종에게도 모성이라는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따뜻한 너희 집 모습에 나도 함께하고 싶었던 건지, 우리 아들, 우리 주영이 엄마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그런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네 엄마로 살겠니? 하늘이 대신해서 이렇게 벌을 주는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건강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건강해지시면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엄마로서 제대로 사시는 모습을요. 주영아,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널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 같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비극이었어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 위해서 잠시 깨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작용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혈압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남편은 필사적이었어요. 제세 동기로 다시 심장을 뛰게 했지만 또다시 심정지가 오기를 반복했죠. 시어머니 몸 안의 고인피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늘어났죠. 내부에서 출혈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내부 출혈로 가려져 간과 췌장이 망가진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 말은 수술 전에 그걸 알았다고 해도 이미 가망이 없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긴급하게 2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긴 수술 끝에 소생하시지 못하셨어요.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는 대기실로 향하는 남편에게 감히 말도 걸 수 없었습니다. 평소 웃음기 하나 없는 중증외상센터였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싸늘할 정도로 침묵만 감돌았죠. 병원에서 사라진 남편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을 발견한 건 병원 밖 주차장의 한쪽 구석이었죠. 사람들이 없을 만한 구석 자리였어요. 그곳에 혼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차라리 시어머니와 남편이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저 남편 기억 속에 그리움만으로 남아있다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주영이 불쌍해서 어쩌니. 결혼 전에 내가 그랬잖아. 생판 모르는 남을 수술하다가 죽어도 마음이 아릴 거라고. 그런데 하물며 자기 친엄마를 수술하다 보냈으니 우리 사위 마음이 어떻겠니. 안 되겠다. 이제 그 일 그만하라고 해. 저러다가 제명대로 못 살겠다. 엄마가 구로동 상가를 팔아서라도 병원 차려줄 테니까 제발 그 일 좀 그만하라고 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다가 우리 그이도 병나서 죽을 것 같아. 결혼 전에 엄마가 한 말 이제 이해된다. 전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중증외상센터에서 나오라고요. 서울에 근사한 병원이라도 차려서 남들처럼 돈도 벌고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고 했어요. 그저 평범하게 흐르지 않는 물처럼 잔잔하게 살자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친정 부모님 뜻은 감사하지만 자기는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뜻은 감사해. 하지만 누구나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일이 있는 거야. 힘들다고 나도 떠나고 다른 선생님들도 떠나면 그 자리는 누가 지키고 응급 환자들은 누가 수술해 주겠어. 그냥 마음만 받을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남편은 결국 친정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죠. 마음속에 아물지 않을 상처를 가지고 말이에요. 남들 눈에 멋져 보이는 히어로 같은 사람들, 정말 남들 눈에나 멋져 보이는 거였어요. 가족이 되어서 바라보는 마음은 남들과는 사뭇 다른 거였습니다. 죽음과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응급실 의사들 또는 자기 목숨을 걸고 타인 목숨을 구하러 불길에 뛰어들어가는 소방관들, 그 외 많은 사명감 하나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신이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며 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네요. 남편이 돌아오면 꽃게탕에 소주나 한잔하며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해줘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